프린트물 다 받으셨나요? 네. 네, 프린트물. 네, 현장입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무래도 연말이다 보니까, 그죠? 자체 방학을 하시는 분도 좀 계신 것 같아요. 네. 지금 프린트물,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오해는 하지 마세요. 문제 아닙니다. 답 찾고 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문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1번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5번 그 순서대로 절차가 진행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뭐 첫 시간인데 여러분들에게 뭐 문제를 낼 리가 있겠습니까? 이 사례, 총 여러분 사례가 6가지 사례가 나와요. 우리 이제 등기법 시험은요, 등기법은 뭐 민법과 마찬가지로 민법도 여러분들 사례형 문제가 아주 간략한 사례형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등기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험에 이제 출제되는 그 사례를요, 유형별로 모아두면 지금 보시는 총 6가지 사례 유형입니다. 이 유형을 벗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 유형 자체를, 사례 유형 자체를요, 자꾸 많이 반복해서 보셔가지고 아예 머릿속에 이 틀을 딱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민법도 수월해져요. 우리 등기법은 이제 민법에서 출발하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등기법이 잘 정리가 되시면 민법도 더불어서 같이 정리가 되는 그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례 한번 보고 끝내지 마시고요. 꼭 여러 번 자꾸 반복해서 보셔서 이 사례의 전형화된 요 시험 틀을 벗어나는 사례는 출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아마 이제 수업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등기법은 좀 만만치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민법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하는 과목이다 보니까 조금 내용이 여러분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대로 여러분들은 잘 좀 따라와 주시면, 처음은 조금 힘들더라도 잘 따라와 주시면 끝까지 잘 완주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이제 이 등기법 지금 이제 사례를 같이 이제 보실 건데, 생소한 용어들이 또 상당히 또 등장합니다. 그럼 그 용어 정리도 역시 여러분들 같이 잘 정리를 좀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 같이 이제 공부하는 우리 이제 기초과정이니까, 기초과정에서 여러분들 용어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배경 지식, 우리 법을 공부하기 위한 배경 지식들, 이런 부분들을 좀 위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 자, 사례 같이 보시면요. 1번 해서 갑이 을에게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돈을 빌려줬다라는 거죠. 갑이 을에게. 자, 그러나 변제기에 을이 갑에게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을 때 갑이 이 을 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돈 받을 게 있는 갑이 이 을 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그 법적 조치는, 자, 간략하게 이제 도식합에 보면 이제 갑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1억 원의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다. 대여금 채권, 즉 돈 받을 게 있다라는 거죠. 금전 채권, 돈 받을 게 있는데, 문제는 이 을이 돈을 안 갚는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을은 을 소유의 X라는 부동산을 하나 소유하고 있어요. 자, 이때 이제 갑이 취할 수 있는 이제 법적 조치는, 사실 이제 돈 받을 게 있으신 분들 아마 여기도 있으실 수 있어요. 제가 자주 보거든요. 근데 이제 상대방이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 이 변제하지 않을 때 나는 이제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 되겠느냐. 그게 이제 우리 시험과도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보통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 집에 들어가서요. 그 집에 예를 들어 을 소유 뭐 물건을 이거 좀 값 나가겠네. 그냥 들고 와버립니다. 됩니까, 여러분? 큰일 나요. 형사처벌 받습니다.
암만 채권자라 하더라도 함부로 채무자 집에 있는 물건을 들고 오면 안 되겠죠. 항상 내가 이제 권리를 구제받을 때는요, 국가를 통해서, 그것도 국가 중에서 누구? 사법부, 법원입니다. 항상 법원을 통해서 권리 구제를 하셔야 되지 스스로 소위 이야기하는 자력 구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만약에 세상에 이제 자력 구제를 허용한다면 세상은 완전 난장판이 돼버려요. 항상 법원을 통해서 이제 권리 구제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민사법에서요, 크게 법은요, 이제 민사법과 형사법으로 이제 구별을 합니다. 우리 형사법에서는 이제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들 많죠. 살인자들.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입니까? 근데 우리 민사법에서는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민사법의 초점에서 봤을 때, 관점에서 봤을 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돈 없는 사람입니다. 돈 없는 사람이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아무리 뭐 승소 판결 받아서 판결 받으면 뭐예요? 돈이 없으면요, 궁극적으로는 그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강제 집행이란 걸 하셔야 돼요. 근데 채무자가 자력이 없어. 그럼 못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어떤 분이랑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역시 이제 돈 받을 게 있으시더라고요. 돈 안 주면, 그러면 집어넣으면 되지. 이제 이런 이야기 많이들 하십니다. 여러분, 돈 안 줘가지고 돈 안 갚아서 돈 안 갚는다. 즉, 채무불이행이거든요. 채무를 불이행했다라고 해서 그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모든 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감방은 터져나갈 거예요. 전부 다 감옥 가야 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형사적인 부분은요, 일단 우리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사기죄, 사기죄 이런 부분들, 거의 형사처벌의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이 법원에서 이제 사기죄로 인정하는 경우는 아주 정말로 이제 악의적인 그런 이제 채무 이제 무자력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속여서 돈을 빌린다든지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민사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민사법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이니까, 일단 여러분, 소송이라는 거. 지금 갑이 지금 살해서요, 을에게 1억 원의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이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그건 말씀을 드렸었지만, 일단 법원은 항상 법원을 통해서 권리 구제를 하셔야 되는데, 법원은 이 사람이 1억 원의 채권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 법원의 판단을 받기 전에 일단 을이, 상대방 채무자, 을이 뭔가 재산이 있으면 이걸 임시로 붙잡아 놓고, 임시로요. 왜 임시라는 표현을 쓰는지 아시겠죠? 아직까지는 법원을 통해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직 법원이 이 사람이 채권이 있다는 걸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판결 받기 전에 임시로 일단 붙잡아 놓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가압류라고 합니다. 자, 용어 이제 역시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일단 임시로 붙잡아 놓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존 처분이라고 합니다. 자, 용어 알아두셔야 돼요. 임시로. 이 보존 처분이라는 게 임시다라는 의미예요. 임시로. 아직 법원이 인정해주지 않았으니까, 즉 판결 내리지 않았으니까요. 그 전에 임시로 붙잡아 놓습니다. 자, 이 보존 처분에는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는 두 가지. 하나는 가압류, 하나는 가압류. 그 다음 또 하나는 가처분입니다. 자,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 보존 처분은 종류가 두 가지다. 하나는 가압류, 하나는 가처분. 특히 이제 이 가처분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곧 이어서 프린트물 보시면 이제 나오겠지만 정식 명칭이요. 처분금지 가처분입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자, 여러분들 시험에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가처분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아무 말 없이 가처분하면 그걸 뭘 말한다고요? 처분금지 가처분을 의미하는 거다. 자, 그래서 보존처분, 임시로 붙잡아 놓는 건 두 가지다. 하나는 가압류, 하나는 가처분. 즉 처분금지 가처분. 자, 종류 두 가지입니다. 가압류와 가처분. 자, 그럼 얘는 뭘 가지고 구별을 하느냐? 가압류와 가처분, 뭐 가지고 구별하느냐? 그 채권자, 지금 여기서 이제 갑이라는 이 채권자,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그 채권의 종류가요, 금전 채권이면 돈 받을 게 있다 이 말이죠. 그 채권의 종류가 금전 채권이면 상대방의 재산을 임시로 붙잡아 놓는 것을 뭐라고 한다라고요? 가압류라고 합니다. 금전 채권이면. 그 다음 금전 채권의 반대말이 뭘까요? 아주 쉽습니다. 비금전 채권. 네. 그 채권자의 채권이 금전 채권이 아닌 경우에 그 상대방의 재산을 임시로 붙잡아 놓는 것을, 즉 처분 제한, 붙잡아 놓는다 이 말이죠. 그 붙잡아 놓는 것을, 그걸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가자라는, 이 가 앞에 이 가라는 표현이요, 이게 사실 이제 일본식 한자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임시라는 의미입니다. 임시라고 한다. 아직 판결받기 전에,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전에 임시로.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 자, 이제 가압류, 가처분 구별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셨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이 갑 1억 원의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돈 받을 게 있다 이 말이죠. 금전 채권. 자, 근데 을이 돈 안 갚아서 을의 재산 일단 임시로 붙잡아 놓고 그러고 소송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은 법원에 가서 가압류를 신청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가처분 신청을 해야 되겠습니까? 가압류.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갑은 법원에 가서 가압류를 신청을 합니다. 가압류 신청. 가처분 신청 아니에요. 금전이면 가압류. 자, 그 다음에요. 또 용어 하나 보셔야 될 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법원은요, 국민들이 뭔가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요, 항상 심리를 하고 판단을 내립니다. 재판이라고 해요. 그걸 용어 알아두셔야 돼요. 사실 이 제자가요, 재단하다 할 때 제자거든요. 그럼 얘는 무슨 말이냐면 심리라는 뜻이에요.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본다 이 말이죠. 심리를 하고 그러고 판자는요, 판단을 내린다라는 거죠. 심리를 하고 법원은 항상 판단을 내린다. 국민들이 뭔가 법원에서 신청을 하거나 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은 심리하고 항상 판단을 내립니다. 재판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 재판의 종류는요, 역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판의 종류는 두 가지. 자, 하나는요, 결정입니다. 또 하나는 판결입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법원이 재판의 종류는 두 가지다. 하나는 결정이고 하나는 판결이다. 자, 그러면 이 결정과 판결의 차이, 결정과 판결의 차이는요. 자, 결정은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변론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요. 변론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서 바로 신속하게 서면만 가지고 심리를 해서 바로 판단을 내립니다. 그걸 결정이라고 해요. 변론을 거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변론 뭔지 아시죠? 왜 우리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요, 법정이라는 곳에 가서 당사자가 진술을 하고요, 자신이 주장하는 주장 취지와 거기에 대한 입증 행위를 하는 것을, 그걸 변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법원에 가서, 법정에 가서 뭔가를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그걸 변론이라고 합니다. 그 변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그냥 바로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그걸 결정이라고 해요. 그 다음 판결은요, 변론이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겠죠. 보통 우리 이제 법원에서 이제 판결 절차가 들어갈 때는 이제 변론기일이라는 걸 잡아요. 그래서 뭐 제1회 변론기일, 제2회 변론기일, 뭐 3회 변론기일 해서 보통 변론기일이 한 3에서 4주 간격, 물론 이제 법원의 사정에 따라서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에서 한 4주 간격으로 변론기일을 잡아요. 그러면 1회 변론, 한 번 변론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야. 뭐 1회, 2회, 3회, 4회에서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게 판결이에요. 자, 그러면 가압류 신청을 해서요, 갑이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가압류라는 제도는요, 일단 임시로 급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얘가 을이 내가 지금 소송을 해서, 자, 법원으로부터, 여러분, 소송을 제기하면 이제 판결 절차가 들어가거든요. 소송을 제기하면 이제 판결 변론이라는 절차를 거쳐요.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짧게 걸릴까요? 오래 걸려. 내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하셔야 되는데, 소송 제기하면 이제 변론 절차, 판결 절차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럼 그 사이에 을이 재산을 빼돌릴 수도 있잖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신속하게, 가압류는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못 외워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압류는 자,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따라서 가압류는 판결일까요? 결정일까요? 결정이다. 그래서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가압류 판결이 아니라 가압류 결정을 내립니다. 가압류 결정.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 을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에서 가압류 임시로 붙잡아 놓는 가압류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면 이거 공시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만약에 공시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 모르고 그냥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가 결정이 됐는데도 모르고 살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당연히 공시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에 있어서 지금 X라는 부동산이거든요. 부동산에 있어서 제일 좋은 공시 방법은 뭐다? 등기다라는 거예요. 이 X라는 부동산 등기부에다가 가압류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돼 있으면 다른 사람이 보고 아, 이거 가압류 돼 있네? 안 살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가압류 등기까지 가압류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변론을 거치지 않고 가압류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공시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보고 안 살 거니까. 그러면 가압류 등기까지 이루어지는데,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법원에서요, 가압류 이제 결정을 해서 이제 가압류 등기 공시해야 돼요. 지금 아까 우리 결정이라는 절차는 변론을 거치지 않는다, 그죠? 아주 신속한 절차예요. 신속한 절차니까 얘는 등기도 아주 신속하게요. 그 가압류 등기도 아주 신속하게. 자, 법원에서 결정 내리면 이제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요.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촉탁으로 이루어진다. 촉구하고 부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가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이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에게 바로 촉탁서를 보냅니다. 요즘은 이제 전부 다 전산화되어 있어서 주로 전자촉탁으로 바로 해버립니다. 예전에는 이제 우편으로 촉탁서를 보냅니다. 등기소에다가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자, 나온 김에요. 그럼 판결 절차. 자, 판결. 항상 우리 등기는 신청주의가 원칙이거든요. 신청이 원칙이에요. 근데 이 결정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등기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촉탁.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얘는 신속. 제가 적을게요. 신속.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등기도 촉탁이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등기 신청은 항상 신청이 원칙입니다. 등기는 신청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판결받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아서 판결받은 거니까 판결받으면 원래는 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인데 같이 갈 필요 있을까요? 없어요. 상대방이 응하지 않아서 내가 판결받았거든. 그러니까 같이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판결받으면 단독신청.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요. 판결받으면 등기는 단독신청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다음 법원에서 결정이 나오면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촉탁으로 이루어진다. 법원에서 바로 신속하게 촉탁서를 보낸다. 자, 그러면 이제 이해를 잘 하셨는지 다시 앞으로 오셔서, 자, 이 가압류 등기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죠? 가압류 임시로 붙잡아 놓는 거니까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이 가압류 등기는요, 지금 법원에서 결정 내린 거니까 촉탁일까요? 아니면 단독 신청일까요? 촉탁이다.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가압류 등기는 반드시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조금 오버하면요, 시험에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설령 직접적으로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내용 모르고 등기 이야기 못해요.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법원에서 결정을 내렸다, 변론을 거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등기 또한 어떻게 이루어진다? 촉탁으로 이루어진다.
법원에서 촉탁서 보내요. 촉구하고 부탁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촉탁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촉탁으로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동산에 현재 이제 가압류가 됐습니다. 즉 보전 처분이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갑이라는 사람은요, 이제 을을 상대로 우리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용어 알아두셔야 돼요.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 소를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라고 합니다. 그럼 그 소제기를 받는 그 상대방을 뭐라고 하죠? 피고. 용어 좀 정확하게.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공인중개사분들 같이 대화를 한 3분 정도만 나눠보면 그분의 실력을 바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용어 구사하는 것만 보면요. 여러분 우리 형사, 아까 제가 크게는 민사와 형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형사에서는 우리 소를 제기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형사소송에서는요. 아까 민사소송에서는 소를 제기하는 사람은 뭐라고 한다고요? 원고. 원고, 원한다 이 말이에요. 민사소송에서는 원고, 소를 제기하는 사람을, 그 다음에 소제기 받는 사람을 피고. 그럼 형사소송에서는 소를 제기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검사입니다. 오로지 형사소송은 검사가 소제기해요. 아시겠죠? 피해자가 소송 제기하는 거 아니에요, 형사소송을. 누가 소송 제기한다고요? 검사. 소제기하는 사람 검사. 그럼 그 소제기를 받는 사람, 이제 범죄자, 이 처벌해 주세요. 라고 이제 법원에다가 검사가 소를 제기합니다. 그럼 그 상대방, 뭐라고 하죠?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용어가 달라요. 알아주자고요, 상식적으로. 이건 뭐 우리 시험에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자, 아까 제가 민사소송은 뭐? 원고, 피고. 이건 민사소송이고. 형사소송은 우리 소제기하는 사람을 검사, 그 다음 소제기를 받는 사람을 뭐? 피고인. 이건 이제 형사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민사소송에서 이제 피고인이라는 말 쓰지 마세요. 네, 민사소송은 이제 원고, 피고. 자, 그러면 누가 소를 제기하죠? 이제 돈 달라고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돼. 누가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갑. 돈 받을 게 있는 채권자 갑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갑이 원고. 그 다음 소제기를 받는 사람은 누구? 피고, 을. 네, 그래서 이제 돈 달라고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데 그 소제기를 하는 원고는 갑이고요. 이 사례에서는 채권자 갑. 그 다음에 피고는 누구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승소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법원은 이제 판결문에 이렇게 나와요. 피고 을은 원고 갑에게 대여금 1억 원을 지급하라 라고 판결문이 나와요. 자, 그럼 판결만 받으면요, 국가가 1억 원을 갑에게 그냥 지급해 주는 겁니까? 아니다, 그죠? 아니잖아요. 이제 판결 받으면 뭘 하셔야 되느냐? 그 판결문을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의 권한이다라고 합니다. 용어 역시 알아두셔야 돼요. 그 판결문을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 권한이라고 표현합니다. 집행 권한. 그 집행 권한을 가지고 뭘 하셔야 되느냐면 강제 집행이란 걸 하셔야 돼요. 이제 판결을 받았으니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이제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자, 피고 을은 원고 갑에게 대여금 1억 원을 지급하라. 판결을 받았어요. 이제 그 판결 가지고 이제 뭐까지 하셔야 된다고?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뭐? 강제 집행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강제 집행의 단계는요, 강제 집행의 단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압류, 현금화, 배당의 절차로 진행이 된다. 강제 집행은 3단계입니다. 압류, 현금화, 배당. 자, 일단 이제 제가 우리 공시법 시험에서는요, 우리 공시법 등기법 시험에서는요, 어느 부분까지만 시험에 내느냐면 얘까지만 내요. 압류까지만. 우리 공시법 시험에서는. 근데 여러분들은 나중에 중개사 법령 및 실무라는 과목을 배우실 거거든요.
그럼 거기는 이 이후의 단계도 조금 나와요. 물론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험은 뭐 변호사, 법무사 뽑는 시험은 아니라서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는데 어쨌든 시험 범위에는 들어가요. 우리 과목 말고 중개사 법령 및 실무라는 과목에서. 그래서 강제집행의 단계는 자 일단 잘 보세요. 먼저 임시로 가압류 붙잡아뒀다 그죠? 근데 이제 판결 받았으니까 이제 임시가 아니다 그죠? 이제 임시가 아니에요. 바로 본집행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압류를 가압류와 구별하기 위해서 강학상은 본압류라고 표현을 합니다. 학문적으로는 본압류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들 시험에는 본압류라는 표현 안 나와요. 그냥 압류라고 합니다. 이제 구별하시겠죠? 가압류와 압류 구별하시겠죠? 가압류는 뭐 판결 받기 전에, 즉 집행권은 만들기 전에 그걸 뭐 가압류, 이제 집행권은 만들어서 즉 승소 판결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뭐 압류. 자, 압류. 그럼 우리 이제 공시법 시험은 여기 압류까지 나오거든요. 그럼 이 압류는요, 가압류와 시스템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즉 무슨 이야기냐? 절차는요, 신청, 결정, 등기입니다. 신청, 결정, 등기. 자, 다만 이걸 우리는 압류 신청이라고 하지 않고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이때 이 압류, 자, 압류만 이제 떼내서 봐요. 압류만. 강제경매 개시 결정 신청입니다. 강제경매 개시 결정 신청. 압류 신청이라고 하지 않고요. 강제경매 개시 결정 신청. 그 다음 강제경매 개시 결정. 결정. 그 다음 마지막이 뭐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다 적혀 있습니다. 시스템 알아두시자고요. 자, 강제경매 이제 압류 신청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이유는 조금 이따 나와요. 왜 압류 신청이라는 표현 쓰지 않는지 구별하기 위해서 강제경매 개시 결정 신청이라고 합니다. 강제경매 개시 결정 신청.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승소 판결까지 받았어요. 승소 판결까지 받고 이제 강제집행 들어가려고 하는데 굳이 또 변론을 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법원은 항상 재판을 한다라고 했죠. 뭔가 신청을 하거나 청구를 하거나 하면 법원은 항상 재판을 합니다. 이미 앞에서 승소 판결까지 받았어. 그리고 이제 강제집행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시 변론을 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판결 절차일까요, 결정 절차일까요? 결정이다. 그래서 강제경매 개시 결정 신청입니다. 그럼 법원에서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려줘요. 변론 거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미 승소 판결까지 받았어. 그리고 이제 강제집행 들어가야 돼. 그럼 다시 변론 열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이미 앞에서 변론 열어서 승소 판결까지 다 받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강제경매 개시, 법원에다가 강제경매 개시 결정 신청만 하면 법원은 변론 거치지 않고 바로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린다. 자, 그럼 법원에서 결정 나왔네요. 등기는 반드시 등기 이제 공시까지 하셔야 되거든. 그래야 다른 사람이 이제 이 부동산은 가압류가 아니라 이제 압류가 됐네. 곧 이어서 현금화 절차, 즉 경매 절차, 매각 절차 들어갈 거니까 이 부동산 안 사야 되겠구나라는 판단이 들 거 아닙니까? 따라서 당연히 공시해야 되니까 등기. 그럼 이때 이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촉탁.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법원에서 결정이 나왔다. 그러면 등기는 반드시 어떻게 이루어진다? 촉탁.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 이제 공시법의 시험에서 우리 공시법은 이제 등기법, 이제 등기를 다루는 거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출제가 되는데 이제 그 다음 절차는 제가 이제 간략하게 여러분들 말씀으로 이건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말씀으로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이제 압류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현금화 절차로 들어갑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했거든요. 그럼 갑이 돈 1억 원 받을 게 있어. 그럼 뭐 부동산, 엑셀이라는 부동산이 있으면 기둥 하나 떼주면 1억 됩니까?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부동산을 뭐로 바꿔주셔야 돼? 뭐로? 현금으로, 돈으로. 그래야 나중에 채권자에게 나눠줄 거 아니에요. 돈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절차를 뭐라고 하냐면 현금화 절차라고 하고, 이 현금화 절차를 다른 말로요. 같은 말이에요. 경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강제 경매 이제 이런 표현을 해요. 경매.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매각이라고 합니다. 매각.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현금화 절차, 다른 말로 하면 경매 절차, 또 다른 말로 하면 매각 절차. 다 같은 말입니다. 사실 역시 이제 경매라는 말도 일본식 한자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우리 법에서는 이 일본식 한자 표현을 지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식 한자 표현으로 하면 매각이에요. 경매, 매각 같은 말입니다. 현금화 절차다. 그래서 이제 매각기일을 열어요. 매각기일을 열면 이제 이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이제 매수 신청을 합니다. 그럼 그 중에서 제일 높은 가격을 써내신 분, 제일 높은 가격을 써냈다. 그래서 그걸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고 합니다. 이걸 역시 일본식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낙찰자라고 해요. 역시 일본식 한자 표현입니다. 낙찰자. 그래서 지금 우리 법에서는 자꾸 낙찰자 이런 표현들을 안 씁니다. 이제 지양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 그럼 이제 그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법원으로부터 매각 허가 결정을 받습니다. 이제 그 중에 제일 높은 가격 써낸 사람 있잖아요. 매각 허가 결정 받습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이 매수인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돈을 내요. 1개월 이내에 그 돈을 매각 대금을 납부합니다. 그럼 대금만 납부하면 바로 그 사람은 소유권 취득해요. 왜? 민법 187조가 적용이 되거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등기하지 않더라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뭐만 내면요? 매각 대금 돈만 내면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그 돈 가지고 이제 뭐 하셔야 돼? 이제 그 돈 냈어요. 그 낸 돈 가지고 뭘 하셔야 됩니까? 배당이다. 채권자들에게 나눠준다. 그래서 이걸 신청한 이 채권자,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 자, 용어 알아두시자고요. 우리 경매를 신청한 이 채권자, 지금 경매 신청 누가 했어요? 그래서 갑이 했다, 그죠? 이 경매를 신청한 이 채권자를, 자, 용어 알아두셔야 돼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압류 채권자.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 지금 을이 돈을 안 갚는다. 갑의 돈만 안 갚겠습니까? 벌써 지금 누군가의 돈을 안 갚는다라고 하면 이 을이 돈을 안 갚는, 즉 을의 채권자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 많은 채권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제일 지금 답답해서 속이 답답해서 이 사람이 법원에다가 지금 가압류하고 강제집행까지 들어갔어요. 그럼 이 돈은 현금화 시킨 돈은요, 매각대금. 이 매각대금은 갑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채권의 우열관계에 따라서요. 채권의 우열관계에 따라서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분배해 줍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배당이라고 합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중개 실무에 가시면요, 이 배당에 대해서도 뭐 자세하게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자세하게는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 뭐 자세하게 배우시지는 않는데, 뭐 기본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또 배우십니다. 채권의 우열관계에 따라서. 그래서 뭐 제일 먼저 강제 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비용, 그 집행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행 비용을 제일 먼저 배당을 해줍니다. 배당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이제 나중에 민법 공부하시다 보면요, 우리 민법 367조 저당물의 제3취득자 비용상환 청구권이라는 거 있어요. 이게 필요비, 유익비 하면서 그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거든요. 그 비용상환 청구권이 2순위로 배당을 받아갑니다. 그 다음 3순위로는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이런 말 하거든요. 얘들이 3순위로 배당받아갑니다. 그 다음 또 같이 공동 3순위로 배당받아가는 게 근로기준법에 따라서요. 근로자들 있죠. 임금 중에서 3개월치, 전체 임금 말고 밀린 체납단 임금 중에서 3개월치 임금과 그 3년치 퇴직금 역시 3순위로 공동으로 3순위로 먼저 배당받아가. 그러고는 이제 세금 배당받아가. 우리 조세채권. 조세채권은 또 당해세가 있고 비당해세가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세법에서 또 배우십니다.
방해세.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그 조세를 당해세라고 하고요. 그 물건에 직접 관련된 세금이다 이 말이죠. 그 대표적 예가 재산세입니다. 이런 당해세 또 먼저 배당받아가고, 그러고 뭐 저당권자들 뭐 배당받아가고,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나중에 중개 실무에서 간략하게 배우십니다. 이 부분은 자세하게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공시법 시험에서는 여기 압류까지만, 다만 요거는 어차피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니까 강제 집행의 단계는 3단계다. 압류, 현금화, 배당. 압류, 현금화, 배당. 그 다음에 압류는 역시 3단계. 압류만 떼서 보면 3단계입니다. 제일 먼저 뭐? 신청. 그러니까 다른 용어는 일단 놔두시고 제일 먼저 신청. 그 다음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판결이다 결정이다? 결정. 그럼 결정 났으면 역시 신속하게 등기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등기는 뭐로 이루어진다? 촉탁. 아시겠죠? 반드시 촉탁이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시험에 예를 들어 강제경매 개시 결정은 그 압류 채권자의 단독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OX. X. 어떻게 이루어진다? 등기는 촉탁.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린 법원에서요.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에게 바로 우편으로 촉탁서를 보냅니다. 지금 이제 전자촉탁해야죠.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사실 지금 우리 이 1번 사례에서요. 우리 이 갑이라는 이 압류 채권자. 여러분 알아두세요. 압류를 했다라고 해서 민법 어디를 보시더라도 우선 변제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압류했다라고 해서 총대를 메고 소위하게서 총대 메고 내가 대표 채권자들 중에서 의뢰 채권자가 뭐 갑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A, B, C 여러 명의 채권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총대 메고 압류를 한 거거든요. 근데 압류를 했다라고 해서 얘에게 우선 변제권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갑은요, 앞에서 우선 변제권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배당받고 나서 남는 돈이 있을 때 배당받아가요. 그래서 실제 사례에서는 갑이 배당받아가는 경우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돈 빌려줄 때는 반드시 뭐 설정해줘야 돼요? 뭐 설정받아야 돼요? 저당권. 2번 사례를 볼게요. 여러분들 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은행에서 돈 빌려줄 때 왜 굳이 저당권 설정 안 하면 돈 안 빌려주는지 2번 사례를 통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사례 1번과 사례 2번을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사례 2번 같이 한번 보시죠. 갑은 을에게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돈을 빌려줄 당시 을 소유 X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갈로 보시면 을은 채무자이면서 저당권 설정자. 그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 만들어줬다 이 말이죠. 을이 만들어서 누구에게 줬다고요? 갑에게요. 그럼 갑은 채권자이면서 저당권자. 용어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변제계 을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을 때 갑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그럼 사례 1번과 사례 2번은 이제 차이점 한번 보시죠. 자, 1억 원의 이제 금전 채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은 1번과 2번이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을 소유 X부동산에 돈을 빌려줄 당시에요. 을이 지금 이 X부동산의 소유자거든요. 소유자인데 얘가 저당권을 설정, 만들어서 줬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갑에게.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만들어서 줬다 이 말이에요. 설정이, 여러분 설정할 때 설자가요. 창설할 때 설자입니다. 건설해서 할 때 설자입니다. 만들어줬다 이 말이에요. 만들어서 줬다 이 말이에요. 소유자는 소유권은 가장 완전한 권리거든요.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 만들어서 줄 수도 있고 전세권을 설정, 만들어서 줄 수도 있고 지상권을 설정, 만들어서 줄 수도 있고 소유자는요.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소유자. 그래서 이 부동산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래서 얘는 저당권 설정자. 용어 알아두셔야 돼요. 저당권 설정자. 이면서 얘는 채무자이다라는 거죠. 채무자. 돈 빌린 사람. 채무자. 그럼 설정을 해서 만들어서 줬어요. 갑에게. 그럼 갑은 뭐죠? 저당권자. 저당권자. 그러면서 갑은
돈을 받을 게 있는 채권자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일단 갑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몇 개인가요? 즉 채권과 저당권 권리 2개입니까? 아니면 채권과 저당권이 합쳐서 권리가 1개입니까? 그거부터 아셔야 돼요. 2개입니다. 그거부터 아셔야 됩니다. 갑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냥 권리는 틀어서 합쳐서 1개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사례 1번의 갑은요. 그냥 돈만 빌려줬어. 그럼 얘는 채권밖에는 없죠. 얘는 지금 채권이라는 권리 1개고 지금 사례 2번에서의 갑은요. 채권이라는 권리도 가지고 있지만 을이 돈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서 만들어줘서 그럼 저당권이라는 물권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권리 몇 개요? 2개. 다만 이 채권과 저당권이라는 권리는요.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죠. 채권이 없었으면 갑에게 채권이 없었으면 굳이 을이 자신 소유 부동산에다 저당권을 설정 만들어서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해하시겠죠?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어.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종성 수반성이라고 표현해요. 나중에 민법에서 배우십니다. 부종성 수반성. 부종, 붙어 다닌다 이 말이지. 붙어 다닌다. 부종. 그 다음 역시 붙어 다닌다. 수반. 부종성 수반성. 따라서요. 채권과 저당권은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분리할 수 있다. OX. 채권과 저당권은 분리할 수 있다. OX. X다. X다. 권리는 2개이지만 이 2가지 권리는 부종성 수반성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는 부종성 수반성이라고 해요. 붙어 다닌다 이 말이지. 무슨 이야기냐면 채권은 내가 가지고 저당권은 아들에게 주고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얘는 부종성 수반성 즉 분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제가 이제 붉은 분필로 적는 이유 아시겠죠?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물론 민법을 통해서 당연히 배우시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 요 2가지는 분리가 허용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무슨 이야기냐? 아들이 돈이 필요해요. 아들이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요. 돈을 좀 빌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은행이 그러면 저당권 설정에 네 소유 부동산에다 뭔가 저당권을 설정해줘. 그래야 내가 돈 빌려줄게. 근데 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없어요. 그럼 누구 찾아가느냐? 아버지 찾아가요. 아버지, 제가 은행에서 돈을 좀 빌리고자 하는데 아버지 소유 부동산에다 저당권을 좀 설정해 주세요. 저당권을 설정해서 은행에 좀 주세요.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됩니다. 이용하세요, 여러분. 네, 아버지 찾아가서 됩니다. 즉 분리가 허용이 된다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동일인이에요. 일반적으로 내가 돈 빌리면서 내 소유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건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아들이 빌리고 아버지는 담보만 제공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 담보만 제공해주는 아버지 여러분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돈은 나는 돈 빌리는 거다. 아들이 돈 빌렸는데 담보만 내가 제공해줘요. 저당권 설정만 내가 해준다 이 말이죠. 불쌍하다 그죠? 그래서 그 아버지를 뭐라고 하냐면 물상보증인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물상보증인. 이제 용어 알아두세요. 물상보증인. 나중에 이제 민법에 가시면 배우십니다. 물상보증인. 그래서 이 물상보증인 형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제 물상보증인 뭐 말하는 줄 아시겠죠? 이제 물상보증인 하면 바로 나와야 돼. 불쌍한 아버지. 돈은 아들이 빌렸는데 나는 저당권만 설정해줬어. 채무는 없어요, 나는. 저당권만 설정해줘.
그걸 우리는 물상보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동일인이지만 이렇게 다른 경우도 얼마든지 허용한다. 이에 반해서 저당권과 채권은 절대로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동일인에게 기속되어 있어야 돼.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역시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초 과정이니까 이제 이런 거 하지, 이제 기본 과정 들어가시면 이건 이제 아신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출발해요. 이거 왜냐면 민법에서 다 배우는 내용이거든요. 자, 여러분, 그럼 채권과 저당권, 제가 아까 권리는 몇 개라고 했어요? 2개.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꼭 2개. 이 2개가 합쳐서 권리가 1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권리는 2개인데. 다만 이 2가지 권리가 부종성, 수반성 때문에 붙어 다닌다는 건데, 그러면 이 중에서 주된 권리는 뭘까요? 주된 권리는 채권일까요? 저당권일까요? 채권입니다. 채권이 없으면 저당권이란 것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저당권이란 걸 설정받았거든요. 그래서 주된 권리는 뭐? 채권이다. 그러면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얘가 종된 권리다. 종된 권리. 그럼 제가 아까 부종성이라고 했잖아요. 부종성. 종된, 붙어 다닌다 이 말이죠. 그럼 누가 붙어 다니는 거예요? 저당권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채권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질문. 여러분 이해 잘 하셨는지.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소멸한다. OX. O죠. 반드시 O죠. 채권이 주된 권리니까 주된 권리가 없는 저당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부종성이라고 해요. 그럼 반대로 저당권이 소멸하면 채권도 소멸한다. OX. X다 이 말이죠. 이 부종성의 의미 아시겠죠? 저당권이 종된 권리다라는 거. 이해하셨죠? 네.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사례로 들어와서요. 얘가 지금 변제를 안 한대요. 변제기가 됐는데 변제를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사례 1번과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법원에 가서 불안하니까 임시로 가압류 신청을 한다. OX? X예요. X입니다. 가압류 신청을 해도 법원에서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압류의 필요성 자체가 없거든. 왜냐? 얘는 저당권자예요. 자, 우리 민법에 따르면 저당권이라는 이 권리는요. 이 저당권이라는 이 권리는 저당권이라는 이 권리는 우선 변제권도 인정하지만요. 뭘 법에서 인정하냐면 경매 신청권을 인정합니다.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있으면요. 판결받을 필요 없어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도 제기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소송 제기하면요. 시간 무지무지 오래 걸리거든요. 아까 왜냐하면 소송을 제기하면 여러분 소송은 무조건 우리 재판 절차 중에서 소송은 판결. 소송 제기하면 판결, 변론 절차 거쳐요. 필요 없습니다. 민법에서 바로 경매 신청권을 인정합니다. 즉 바로 강제 집행 들어간다 이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가압류 신청해봐야 필요성이 없으니까 법원에서 안 받아줘요. 기각. 바로 경매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뭘 가압류 신청을 해.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자, 아까 소송해서 집행권은 판결, 집행권은 만들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바로 경매 신청권 되면 바로 뭐 들어가냐? 바로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례 2번에서요. 갑은요. 가압류 필요 없습니다. 비용 들어가고 하는 가압류 필요 없고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비용 더 많이 들어가요. 필요 없습니다. 바로 강제 집행 들어간다. 그럼 이 강제 집행의 단계는 역시 똑같습니다. 강제 집행 단계는요. 압류, 현금화. 제가 한 글자만 적을게요. 압류, 현금화, 배당. 똑같습니다. 압류, 현금화, 배당. 어차피 지금 돈 받을 걸 목적으로 하니까 그 집행의 단계는 똑같습니다. 압류, 현금화, 배당. 다만 이제 이 압류를 왼쪽에 있는 이 사례 판결받아서 즉 집행권은 가지고 들어가는 강제 집행과 구별하기 위해서요.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얘는 판결받지 않고 채권자가 임의로 집행 들어간다라고 해서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라고 합니다. 왜 압류 신청이라는 용어 쓰지 않는지 아시겠죠? 두 가지 구별하려고. 판결받아서 들어갔다 그러면 뭐? 강제경매. 그 다음 판결받지 않고 바로 집행 들어갔다 뭐? 임의경매. 그래서 이때는 바로 임의경매 개시 결정 신청.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신청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결정. 역시 변론 거치지 않습니다. 변론 거치지 않습니다. 어차피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얘한테는 권한이 있으니까요. 바로 법원에서 별도로 뭐 심리하고 변론 절차 거치지 않습니다. 그냥 서면만 가지고 제출한 거 가지고 바로 심리해서 판단 내립니다. 변론 절차 거치지 않고 결정. 그러면 그 다음 뭐? 등기돼야 공시돼야 다른 사람이 보고 아 이거 압류됐으니까 이제 좀 있으면 현금화 매각 절차 들어갈 거야. 나 안 살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신청, 결정, 등기. 임의경매 개시 결정 신청, 임의경매 개시 결정. 그 다음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럼 이 등기는 법원에서 결정 내렸네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거든. 따라서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촉탁. 법원의 촉탁으로. 이때 등기도 마찬가지로 법원의 촉탁으로 등기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제 압류가 끝나고 나면 아까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이제 현금화, 경매 절차 들어가요. 경매에 들어가서 이제 제일 높은 가격을 써낸 최고가 매수 신고인.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법원으로부터 매각 허가 결정을 받게 되면 그러면 매각 대금을 납부합니다. 그 납부한 매각 대금을 이제 채권자들에게 나눠줘요. 배당을 해준다 이 말이죠. 그 배당을 해줄 때, 자 여러분 여기서도 알아두셔야 될 게. 아까 첫 번째 사례 갑은요, 배당해줄 때 갑에게 우선 변제권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압류 채권자라고 우선 변제권 없습니다. 우선 변제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갑, 사례 2번에서의 갑은요, 지금 뭐도 가지고 있어요? 우선 변제권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배당 절차에서 먼저 배당을 해줍니다. 여기서 우선 변제권에서 우선의 의미는 뭐냐면 일반 채권자들보다 먼저 배당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선 변제권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예. 네.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아까 그랬죠, 여러분. 돈 빌려줄 때 절대 그냥 빌려주지 마시고 뭐 하시라고요? 저당권. 막강합니다. 왜 은행에서 여러분 길을 쓰고 저당권 설정하려고 하는지. 사실 이 우선 변제권도 중요하지만요, 이 경매 신청권이라는 권리도 엄청 막강한 권리입니다. 내가 돈 빌려줬는데 돈 빌려줬어요. 근데 내가 돈 빌려준 건 객관적인 진실이거든요. 근데 이걸 법관에게 입증을 해야 돼. 법관은 신이 아닙니다. 그럼 당연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누가 입증을 해야 될까요? 자, 지금 이 사례에서 저희는 지금 경매 신청권 없어. 그럼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소송을 제기했어. 1억 원의 채권이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사람이, 항상 주장을 하는 자가 원칙적으로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그 자신이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요. 그럼 얘가 채권의 존재 사실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돼. 1억 원 돈 빌려줬다는 거 입증해야 돼. 물론 쉬울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우리 1억 원 정도는 그냥 현금으로 들고 다니시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극단적으로요, 1억 원을 그냥 현금으로 빌려줬어요.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어떻게 입증하실까요? 얘는 안 받았다고 발을 뺄 건데, 나 받은 적 없어요. 그럼 주변에 이제 본 사람, 증인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증거라는 게 물적 증거도 있지만 인적 증거를 증인이라고 해요. 뭐 증인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본 사람도 없어. 아주 친구 중간에 막역한 사이에 그냥 돈 빌려줬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 입증을 한다는 것 자체도 시간이 걸리고요. 쉽지 않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근데 이런 절차, 저당권 설정받았어요. 이런 절차 거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경매 신청권. 막강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돈 빌려줄 때는 귀를 쓰고 굳이 저당권을 설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판결받을 필요도 없고 가압류도 할 필요 없고 바로 경매, 바로 집행 들어가면 되고요. 거기다가 배당 절차에서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먼저 배당을 받아간다.
이해되셨나요? 예. 자, 잠깐 쉬었다가요. 이어서 3번 사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은 지우지 마시고요. 좀 놔두십시오. 비교를 조금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